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하고 또 보험법 관련 좋은 판례를 할 건데, 오늘은 손해 방지 의무, 이번에는 손해 방지 의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법 680조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의무가 있죠.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예, 의무가 나타납니다. 근데 손해 방지 의무. 이게 이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입니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를 방지하거나, 아니,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경감시킬 의무를 우리가 손해 방지 의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불이 났잖아요. 집에 화재보험도 불이 났으면 불이 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부채질 하거나, 그죠? 이렇게 막 잘 타게 기름을 부으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렇게 안 되고, 불을 끄려고 노력했네, 그죠? 물을 붓는다든지, 그죠? 뭐, 이불을 덮는다 등등 이렇게 해서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 이 방지와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해요. 그렇더라도 보험회사는 그것을 부담시켜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때요? 이 보험 가입자, 보험 계약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고 나면 열심히 끌려고 노력하거나, 그죠? 손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손해 방지입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 어, 681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81조 가보시면 이제 손해보험에 나오는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죠. 손해보험에 특히 살펴봐야 될 게 앞쪽에 봤던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 나오고 초과보험 개념 나왔고 중복 초과보험 개념 나왔죠. 이제는 또 하나 더 있다면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 보험자 대위라는 거죠. 제도가 여기 손해보험에서 특별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목적에 손해보험에 대한 목적의 대상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그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 보험의 목적물 있죠. 남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대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대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존물 대위라는 게 나오고요. 물건에 대한 대위.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대위, 청구권 대위 두 가지로 나와요. 681조는 이게 잔존물 대위라고 합니다. 알겠죠? 681조가 잔존물 대위예요. 보험 목적에 대한 대위잖아요. 그죠? 보험 목적에 대한 대위예요. 그래서 잔존물 대위를 보시면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예요. 이럴 때 이제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청구권 대위와 682조와 다른 점만 좀 여러분이 알아두면 돼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조건이 그예요. 첫 번째, 전부 멸실이 되고 두 번째, 보험 금액을 어떻게 해요? 전부를 지급했어야 돼. 전부 멸실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 목적에 대한 권리를 대신 취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험대위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불이 타고 남은 게 있다. 그러면 보험금을 다 지급해야 돼. 다 지급하고 나면 어때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 건물이 전부 타버려야 돼. 타버리고 뭐 철거를 하든지 타버리고 특히 문화재 같은 거 타버리고 난 다음에 석축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전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법정 대위죠. 법정 대위, 법에 의해서. 그러나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는 보험자는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 비율에 따라서 정한다. 그래서 일부 보험을 들었다 할 때는 어때요? 일부 보험금에 대한 원래 계약한 금액에 대한 그죠?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비례해서 그죠? 그 물건 남은 물건에 대해서 예, 이렇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이죠. 만약 2대 1이라면
2대 1만큼, 남은 거의 2대 1만큼, 2분의 1만큼만 취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 느낌을 받아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이게 바로 청구권 대위라고 그래요. 목적에 대한 대위를 잔존물 대위로 한다면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는 청구권 대위라고 그래요. 1항 보시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렇죠? 그럴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준 만큼이죠. 지급한 만큼에 대해서 그죠? 지급한 만큼에 대해서 가시면서 지급한 금액만큼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법정대위라고 해요. 그렇죠? 당연히 넘어오는 거다. 법정대위다. 알겠죠? 이런 걸 말한다. 근데 앞쪽 우리 잔존물 대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잔존물 대위는 전부 멸실, 전부 지급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일부 지급한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급한 한도를 했으니까 여기는 일부 지급도 가능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잔존물 대위는 물건이 전부 멸실, 그 다음에 보험금도 어때요? 전부 지급.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이렇게 돼야만이 잔존물 대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말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나오지 밑에 보시면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죠? 일부 지급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항 가보시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되는데 우리 이 입법 정책적으로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일 때는 일단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단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했다. 그럴 때는 대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화재 건물이 있다 합시다. 그래서 건물에 갑이라는 보험회사에 A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여기에 화재를 낸 자는 B였어요. B고 A의 처입니다. 처. 처가 불을 냈다. 화재를 냈다. 그러면 갑이 어때요? 이게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원래는 어때요? A가 누가에게 처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 그 손배청구. 그죠? 요걸 이렇게 대위한단 말이에요. 대위하는 거죠, 원래. 그죠? 근데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족으로 돈을 받아버리면 보험금을 A에 지급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가 가족일 경우, 처가 지금 가족일 경우는 어때요? 보험금을 대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이 처가 만약에 고의로 그랬다. 이거는 안 되죠. 그죠? 고의로 했을 때는 대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청구권 대위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판례가 좀 있긴 있습니다. 판례가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둬야 돼요. 요 1번 판례 같은 경우는 자주 나와요.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화재에 대한 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을 포기했다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 동시에 그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법정 대위라서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게 없어요. 자기한테 당연히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갑이 만약에 보험회사를 합시다. A가 보험을 들었고, 그죠? 이런데 만약에 B가 침해를 했다. 그래서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어때요? 이 부분에서 대위를 할 수 있겠죠? 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손해배상 침해했을 때, 요거를 이제 대위가 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을 했다 하면 요래 손해배상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대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정 대위라는 거예요. 법정 대위. 그렇죠. 법정 대위. 바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가 B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해버렸다 합시다. 포기해버리면 이 대위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포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급하는 순간 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은 대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어, 요 4번 정도 좀 알아두세요. 4번 정도도. 어, 만약에 하나의 보험 사고로요. 하나의 보험 사고로 보험 목적물하고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보험 목적물하고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 보험 계약으로 인한 법률 관계 전제라는 보험자 대위가 적용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보험 목적물에 대한 그죠? 보험 목적물 대위는 어쨌거나 대위 자체는 보험 목적물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당된다는 뜻이죠. 보험 목적물 아닌 부분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해서 제3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보도록 하고요. 다 하긴 좀 그렇고. 여기 이제 6번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그냥 지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보험금을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자 대유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되겠죠. 그 손해보험 보험사유 관해서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을 때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 피보험자가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이거는 제3자 손해배상에서 공제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서 수령한 보험금은 원래 그죠.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의 대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의 어떤 위험을 대비해서 자기가 낸 보험금에 따라서 받는 수령한 보험금이기 때문에 제3자 손해배상 책임에서 그걸 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10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상법 682조는 손해가 제3자 행위로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한과 그 기산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건 당연히 대위하는 거니까 피보험자가 제3자에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민법상 어떤 채권이라 그러면 뭐 10년 걸릴 것이고 그냥 일반 불법행위라 그러면 뭐 3년 걸릴 것이고 그죠?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재보험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화재보험에서는 뭐 특별히 그게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안 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있는데 우리 집합보험에 대해서만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합보험. 집합보험이 어떤 거냐? 이 물건 있죠. 화재가 나는 그 어떤 대상이 여러 개 모여서 있는 일괄해서 그죠? 일괄해서 보험 목적으로 할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집합보험이라고 해요. 그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되어 한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화재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다른 가족의 사용하는 물건들도 전부 보험의 목적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요걸 우리가 집합보험이라 하는데 일괄적으로 해주는 걸 말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정보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줄 수 있는데 특히 뭐 집합보험의 목적으로서 가족과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을 본다는 전문 내용 정도만 하나 알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합보험의 목적은 이제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게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집합보험의 목적으로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보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집합보험에서 뭐 창고 같은 데 들어있는 물건 있잖아요. 687조가 거기에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험을 들었다. 그럼 창고에 있는 물건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럴 때 이것도 보험의 목적이 될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조문은 그렇지 않고 수시로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사고 발생 시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조문의 내용이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운송보험에서는요, 뭐 당연히 운송보험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화인에게 물건 넘겨줄 때까지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송보험의 보험 가액 정도는 알아도 돼요. 운송보험이죠. 보험 가액. 이게 이제 정액 배상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의 발송한 때, 보낸 때와 곳에 가액하고 독착지의 운임 기타 비용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보험가액을 한다. 그래서 운송보험에서 보험가액은 발송할 때 곳의 가액과 도착지의 운임, 뭐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항 같은 경우는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 이걸 기대이익이죠. 기대이익이죠. 기대이익이라 합니다. 그죠? 이런 기대이익 보험 있죠. 요거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알겠죠? 기대이익 같은 경우는 도착으로 인해서 만약 도착해서 그 물건을 팔렸을 때 가격, 얼마를 남겼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보장하는 걸 우리가 기대이익 보험이라고 하는데 약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의 중지 이런 건 다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해상보험, 해상보험에서도 크게 볼 건 없습니다. 해상보험에서도 크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고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선박보험도 있고 희망이익 보험, 아까 우리가 기대이익 보험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됐습니다. 그 해상보험도 쭉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고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해상보험에 이제 면책사유 뭐 이런 거 있는데 면책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안 지겠죠. 보험도 선박 일부 그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웬만하면 이제 해상보험에 대해서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책임보험 있잖아요. 여기 책임보험부터는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책임이 해야 될 거라기보다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